네, 안녕하세요. 롬박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어제 잠을 자다가 잠이 잘 안 와요. 이유는 이 주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원래 오늘이잖아요. 오늘인데 갑자기 시험이 2주 전에 밀리면서 다들 멘탈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꼭 저희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이런 분들이 참 힘들겠다. 나도 이제 김이 빠지는데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 시험 날인데 학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듣고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 생각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이 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을 치는 거니까. 자, 먼저 밀린 시험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앞서서 사람은 사실은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사람은 감성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그쵸, 감성적이에요. 우리는 겁나 이성적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감성적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항상 논리를 피죠. 내가 논리를 피는 거는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는 거는 항상 거기에 자기 이익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중에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이익 되어야 공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법규를 잘 못해요. 그럼 법규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법규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법규를 최대한 공부를 못한 이유, 합리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다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찾고 거기에 논리를 피는 거죠. 왠지 이 독서실은 이 도서관은 여기 학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힘들어.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내가 좋으니까 좋은 이유를 찾고 싫으니까 싫은 이유를 그냥 찾는 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면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개론에서 배웠겠지만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있죠. 그거를 피라미드식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세 번째인가 보면 지적 욕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적 욕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생리적 욕구부터 해가지고 지적 욕구 밑에까지 본인의 자아 존중감이 실현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지적 욕구가 생긴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건 지적 욕구잖아요. 지적 욕구,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 이 욕구는 언제 생기냐, 가장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건 당연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야 이거 돈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가 공부하는데 너를 위해 투자를 못 할 것 같으면 돈 먼저 차라리 벌고 와라 해요. 제가 친동생이 공부를 한다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의식주가 편안하고 안락해야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위에 쭉쭉 올라가면은 이제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이게 충족이 되어야 지적 욕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지적 욕구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이 불안하고 어렵다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울고 싶고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글을 썼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아 정렬감 안에는 난 할 수 없어 라는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어.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시험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근데 이 걱정 이면에는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자꾸 까로 끝나는 거죠.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자기 효능감이 내가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위기를 많이 극복을 해봐야 돼요. 위기를.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으려면은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어린 거 보면은 이제 한 2살, 3살짜리 어린애들이 옷을 스스로 입을 때 부모들이 이제 옷을 잘 못 입으니까 또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뭐 바꿔 신으니까 대신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그런 독립적인 부분들을 훈련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신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을 했을 때 할 수 있네? 내가 실패하고 할 수 있네? 내가 떡볶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 보니까 맛있어. 문제 틀렸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맞았어. 할 수 있네? 나는 맞췄네? 이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내가 자아 정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 필요 없다고 해도 문제를 풀잖아. 불안하니까. 그러면 결국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가 커요, 난 할 수 없다가 커요. 실패를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실패를 학습을 하면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문제 푸는 게 더 안 좋은 거죠. 왜? 하고 싶게, 그러니까 지적 욕구를 발동 안 시키잖아.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오기가 나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오기 이면 안에는 어라 내가 이거밖에 못해?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이면에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기가 발동해서 문제 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합격생들 잘 보면 확실히 자존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멘탈이 과연 나는 진짜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없다면 왜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 매슬로우가 말한 그 위에 지적 욕구라는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 갖고 되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도 그러는데 내가 어떤 상대를 봤어요. 몰카 보면은 조폭하고 만나는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만만할 것 같으면 어떡해요? 덤벼들죠. 근데 처음 딱 봤는데 상대가 너무 세.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깨갱하잖아요. 덤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커 보이냐고요? 이 시험이 만만해 보이냐고요? 이 둘 중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고 달라들 수도 있고 아니면 깨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진짜 내가 뭔가 달라들듯이 앉아 있는 것과 내가 그냥 앉아 있으니까 책을 보는 거는 아예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되어라. 그게 꿈일 수도 있어요. 꿈. 저도 뭐 꿈 학원 있는데 원래 저는 꿈이 학원이었고 20살 때부터. 그래서 해대를 갔어요. 해양이 좋아 간 게 아니라. 왜냐면은 군대 안 가고 돈 많이 준다니까 그 돈 가지고 학원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해양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무원 합격한 것도 이쪽 공무원, 해양 공무원을 학원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 의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 즐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경을 내가 왜 해야 될까? 왜 하고 싶을까? 요즘 바다경찰도 나오고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좀 보시면서 내가 왜 해경을 하고 싶을까? 저희 직업의 매력이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저 해경을 하면 30년, 뭐 많게는 35년 뭐 이렇게 일을 할 건데, 뭐 20대인 분들은 더 많겠지만, 그러면은 그 내가 해경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뭘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내 자존감도 꿈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공부를 하라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학원에서 공부해라 이러지 안 해요. 왜냐면 우린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지, 욕구가 생기는지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부터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이론서, 문제집, 모의고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론서나 문제집,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행정 준비하는 분들하고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시험은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전략도 다르고 바라보는 룩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 특히 학원에서 중에서도 관리자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든 나를 믿고 오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주고 싶고, 그게 우리 학원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주기식 행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냐, 이 시험에 맞추었을 때 이거를 저랑 관범쌤이랑 3년 이상 연구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데, 나는 확실히 있는데 아무래도 초수인 분들, 그 다음에 당사자인 분들은 불안하니까 감정에 앞서서 정확한 이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는 훈수라는 게 있어요. 훈수. 그 조언이라는 게 있고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여러분 컨설팅 비용이 진짜 비싸요. 근데 우리는 상담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진짜 프리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고, 그분들은 적어도 나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만큼 감정이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만큼.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되기가 어렵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연애는 어려운데 남의 연애는 조금 더 쉽잖아요. 봐줄기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 그것처럼 이론서와 문제집, 모의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는 자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모의고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모의고사가 뭐 지금 공부하는 게 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의고사인데 우리가 지금 시험이 미뤄졌잖아요. 미뤄졌으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 우선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룩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론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론서. 이론서를 놓치면 절대 고득점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론서의 중요성을 알면 아주 짧은 기간에도 준비할 수 있어요. 참고로 19년 1차 때 서땡형이라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막 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저희 인강을 2주만 듣고 합격했단 말이에요. 물론 필기 합격하고 체력은 준비 안 해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땡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4주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도 상담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안 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모의고사 풀었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죠. 그냥 이론 영상 하나 쭉 인강 보고 그냥 바로 시험 친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일반화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이론 영상을 봤다면 이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암기를 하려 했을까요? 이해를 하려 했을까요? 그렇죠. 이해를 하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암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4주, 2주 만에 내 과목을 다 보냐고. 그러니까 그냥 영상 보면서 계속 이해하고 시험장 가서 그냥 바로 푼 거예요. 그때. 걔들이 머리가 좀 좋아서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합격한 게 아니라 이론서를 통해서 이해라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암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지금 와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겠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모의고사 뭐라 그랬죠? 모의고사는 코로나에 검사 받는 것 같다 했어요. 검사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 많이 받는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의고사는 시간을 쓰기는 좋죠. 지루한 이 비루한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그 욕구가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를 많이 푼 사람이 시험을 잘 본 경우는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뭐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경험대 갈 수 있는 건데 제 경험상 제가 친동생이 공부한다면 난 절대로 이렇게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친동생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 물론 모의고사 많이 만들어 팔면 좋죠. 근데 모의고사도 저희도 모의고사를 안 푼 게 아니에요. 풀어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래서 기간술도 제 개인 생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모의고사 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한 10회 정도 총 300제만 좋은 문제 300제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좀 해볼까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추후 문제고. 어쨌든 이론서는 결국은 저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니까 이론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론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밥을 먹는 시간 1시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밥만 먹고 끝나야 그러니까 야 카페 갈래? 해서 카페를 갔어요. 그럼 카페 가서 한 1시간 이야기했어요.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친구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노래방 갈래?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가서 1시간 놀았어. 총 3시간을 놀았죠. 3시간. 누구랑? A라는 친구랑.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친구를 3시간 동안 밥만 먹은 것과 3시간을 1시간 카페, 1시간 노래방 이렇게 논다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A라는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내가 A라는 사람을 기억에 남을 때에도 어떨까요? 3시간 동안 밥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기억에 남는 A와 내가 이렇게 3가지만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A는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같은 개념을 하나 보더라도 예를 들면 기간술에 뭐 디플렉션이라는 게 있다. 또는 항해술에 선해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규에 안전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하나는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개념을 이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이 이론을 가지고 뭐 한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이게 시험에 나왔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아는 게 그 개념이 이론에 있는 개념과 이제 문제화되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모의고사는 이제 같이 노래방도 가보는 거죠. 조금 다이나믹.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기본에 있는 이론서와 문제, 기출문제보다는 아무래도 학원에서나 선생님들이 조금 더 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바꿔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노래방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같은 개념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A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A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 개념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생겨 먹었구나. 그러면 머릿속에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죠. 오래 남아요. 이게 이제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간섭이론이라고 있어요. 간섭이론. 내가 처음에 기억했던 개념하고 그 다음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중간에 있는 문제집에 나오는 개념과 또 모의고사에 나온 이 개념들이 문제 풀다 보면 오답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론서에서 공부했던 이해하는 것과 문제나 모의고사에 이해하는 가르면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기억이 오히려 안 남아요. 이게 간섭이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이 3가지가 똑같이 이론서, 문제집, 모의고사가 내가 이해하는 그걸 가지고 다 이걸 관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이 3가지는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말아야 해서 나는 문제를 안 풀고 주구장창 이론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글만 쓰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게 글만 쓰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서라는 거는 밥이다. 그러면 제가 이론서가 중요하다 해서 밥만 먹으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밥과 카페와 노래방은 같이 가서 중요한 건 A군 자체가 어떻게 특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왔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문제집도 다 풀었을 것이고 모의고사도 사실은 오늘을 기점으로 꽤 많이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다 외울 수가 없고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전에 단권화된,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문제집하고 모의고사에 풀었던 내가 오답, 그러니까 문제는 오답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사실 이 오답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개념들을 어디다가 이론서에다가 체크가 지금 안 돼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론서에 체크해 놔가지고 내가 시험에 막판에 회독을 할 때에는 문제집도 아니고 사실 이론서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론서에서 내가 어느 개념에서 뭘 틀렸고 이 보기를 실수에 틀렸다는 거를 이론서에다가 적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내가 표시를 해 놓으면 아, 내가 이거 문제 풀다가 오답이었지,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문제집 시간이 아까우면 그냥 문제집하고 모의고사에다가만 오답을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봐도 괜찮죠. 그래서 우선은 이론서에다가 단권화 작업을 하신 분들은 잘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사실은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론서를 지금 지루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를 시간 때우시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늘 수가 없다. 성적이 느는 거는 이론서를 반복해서 보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이론서를 봤다는 거는 내가 이제 A군을 봤는데 이 A군을 봤더니 그때 우리가 밥 먹고 카페 가고 노래방 갔던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 개 다. 선해성 이거를 이론서를 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기억이 나. 아, 내가 이 선해성에서는 내가 뭘 많이 실수했고 이걸 내가 전에 실수했고 기출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고 이렇게까지.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론서 하나만 보면 다 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따르다 논다. 이 이론을 봤는데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아직 정확한 문제 분석이나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문제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기출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출을 제일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뒤에 갔을 때는 문제집 풀어보고 모의고사 푸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신 효과라고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가장 최근에 본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거는 가장 많이 까먹어요. 이게 이제 최신 효과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 막판에 갈수록 가장 중요한 걸 봐야 되겠죠.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문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출 문제겠죠. 기출. 근데 기출은 가장 이제 보는 게 실수한 게 뭐냐면, 이 기출은 이제 답을 외운다는 거죠. 답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뭐냐면 기출을 봤는데 답이 보여 그냥. 그러니까 기출이 답이 보이니까 공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기출 문제 답은 그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아니겠어요. 이미 나왔잖아. 그러면은 출제 위원들이 누구예요? 해경 자체잖아요. 자체. 그러면 자체로 뽑은데, 자체가 이제 내는데 출제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1년 뭐 2년 3년 하다가 갑자기 불려가지고 출제를 해라, 2주 만에 내라 한 다음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형 보는 룩이 어떻겠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걸 대부분 다 까먹고 그들 머릿속에 가장 중요했다고, 자기가 수험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 위주로 내겠죠. 그리고 본인이 근무해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사실 갖다 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내 뇌피셜로 문제를 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한번 오답을 처리해버리면 영영 역사에 남으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참고하는 거는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어떻게 짬뽕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문제를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제 보기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면서 왜 이건 답이지? 왜 이건 아니지? 왜 이건 아니지? 왜 이건 맞지? 이렇게 하나하나 박스 문제든 보기든 다 이렇게 일일이 하신다면은 꼭 이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문구가 틀린 문구야, 아 이 문구 맞는 문구야,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 나라면은 이렇게 바꿔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러한 사고가 되는 사람들은 다시 이론서 들어갔을 때 보더라도 다시 또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완전 좋죠. 내가 문제를 봤을 때에도 이론서가 생각이 나고, 이론서를 봤는데도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 말은 카페에 갔을 때에도 어쨌든 뭐 밥 먹었을 때, 그다음에 뭐 노래방 갔을 때 다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다 세 개는, 그래서 결론은 세 개는 다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뿌리는 이론이죠. 가장 뿌리는 이론이에요. 이론을 가지고 문제도 만들고 이론 가지고 모여서 만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 사실은 문제나 모의고사는 당연히 다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근데 참고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는 거는, 자, 문제집하고 모의고사 중에는 문제집,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 더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위원들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식 출판되지 않는 모의고사는 내지 않아요. 왜냐면 출제장에 가면 정식으로 출판된 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내거든요. 참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공인되지 않은 모의고사, 출판되지 않는 뭐 자체 모의고사는 출제위원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올 확률이 낮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이론서에 다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이론서 다 있는 거예요. 이론서 가지고 뭐 선생님들도 만드는 모의고사 다 전부 다 뭐예요? 이론서 가지고 만든 문제 아니에요. 이론서에 없는 자꾸 사이드를 낸다는 거는 학생들에게 뭐 경각심을 줄 수 있으나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공부 다 된 사람들이 보는 거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 하면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90%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실제로 18년 1차 때 저희가 학원 처음 개강했을 때 유준영이라고, 걔가 만점을 받았어요. 그때 장학금 150만원 가져갔는데, 준영이도 마찬가지. 준영이도 그때 세 과목이었는데 시험이 물론 쉽긴 했지만 그때 만점 받는 사람들은 전국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준영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진짜 한 개 틀린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8년 3차 때도 마찬가지. 그때 적게 뽑을 때 그때도 저희 학원생들이 거의 40명 정도가 필합을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단타에 저희가 합격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론 위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되어야 문제와 모의고사가 진짜 쉬워진다. 근데 이론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헷갈린다. 이 문제에서 저랬는데 저 문제에 저랬는데 이렇게 아닌가. 이 이론이 이랬는데 저 이론이 이랬는데 이 이론이 이렇게 응용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봅시다. 회사법규. 회사법규는 사실 출제가 응용을 해요, 안 해요? 응용해야 해요? 안 하잖아. 그냥 법 그대로 내잖아요. 이 법 저 법 짬뽕 안 하잖아요. 이 법 그대로 내는 거니까 사실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내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론을 쭉쭉 봤을 때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다, 이거 몇 년이다, 뭐 바꿔내겠다, 주체를 바꾸겠다, 이거 청장이다, 이거 지방청, 이거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한 파트를 보더라도 법규 뭐 문제집이 아니라 이론서만 보고도 문제가 연상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와서 문제집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응용하지 않으니까. 이론서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이론서를 다시 보고 내가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가 바꿔낼지를 한눈에 착착착, 최소한 시험 때까지 20회독은 해야 돼요. 이제 20회독.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일이나 3일에 전체를 다 보거든요, 이론서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끔 하니까 여러분들도 3, 4일에 걸쳐서 이론서, 완전 이론서 위주. 근데 내가 이론을 봤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한정해서 문제집을 보시라. 그럼 문제집 보고 이렇게 나왔었지, 다시 돌아가서 이론서 보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 개론. 이거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가 그나마, 이해가 60, 암기가 40인 거죠. 개론도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인강을 돌려보면서 어떤 쌤 인강이든 다시 인강을 돌려보면서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되면은 진짜 개론은 쉬워지잖아요. 저번 시험 같은 경우도 아직 개론이 이제 해경 자체 출제위원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어렵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쉬운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3차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많으니까 개론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참고로 저희 책을 보면은 진짜 얇아요. 250페이지,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목쌤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필요한 분들은 인강을 일단 위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보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라. 그리고 우리 인강과 우리 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위주로 다른 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에 있는 거는 진짜 나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그건 시험 직전에 한 2주 전 그때 한번 쭉 돌아보는 정도지. 우선 가장 중요한 이론서에 있는 개념 먼저 보시라. 여러분 시험이 지금 미뤄졌지만 다시 뭐 해라? 다시 이론서 가서 그렇죠. 이해를 해라는 거. 이해를 해라. 내가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암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를 했다. 난 다 했다. 그럼 반복해야죠. 더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이제 시험이 미뤄졌으니까 나 다 했으니까 다른 것도 봐볼까 해서 사이드 계속 보는 거. 이거는 오히려 최신 효과를 거스른다는 거죠. 왜냐? 가장 중요한 거를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를 보기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했던 기본 이론들이 어떻게 돼? 밑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된다는 거야. 암기가. 알고 있죠. 다시 책을 보면 아는데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시험장 가면 사람이 긴장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헷갈린다고. 그 왜? 최신 효과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봤던 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마라. 그 말 있잖아요. 그 익숙함에 취해서 소중한 걸 잃지 마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녀석이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회사 영어. 이거는 이제 이론서하고 문제집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법규랑 약간 비슷합니다. 회사 영어도 이론서를 딱 봤는데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가 그려진다. 이러면은 이론서만 보셔도 충분하고 문제는 이제 오답 위주로 문제는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기본 문제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은 더 이상 풀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론서를 보고 내가 이게 기억에 나냐, 내가 연상이 되냐, 내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뭐가 바꿔 나올지가 연상이 되냐 이 싸움이지 문제를 얼마나 풀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론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지, 어떻게 됐었지 이게 그냥 착착착착 보이는 게 문제를 푸는 효과보다 그거와 같은 효과를 본다고요. 이론서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이 시험은 좀 특이하다고요. 물론 이렇게 막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기본 문제와 기출 문제 다 있잖아요. 그것만 풀면 됐죠. 충분해요. 그것만 봐도. 더 이상 넓히지 말라는 거야. 같은 거를 반복함으로써 힘을 싣고 계속 봄으로써 이게 몇 페이지가 뭐가 있고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론서를.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가 상상이 되고 그냥 쫙 보면 탁탁탁.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문제는 그냥 다 풀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회사 영어는. 자, 그 다음 항해술하고 기관술인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이건 조금 달라. 항해술하고 기관술은 기본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 있지만 시험을 보면은 이론서에 있는 법규처럼 개론처럼 그대로 나와가지고 좀 바꾼 게 아니라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응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보기 문구가 너무 중요하고 이 보기 문구가 왜 맞고 왜 틀리고 그럼 어떻게 낼 건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기출문제를 좀 기반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약간 이론화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를 보는데 문제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보기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리고 이거는 무슨 이론에 의거해서 이건 틀렸고 이거는 이거 이론에 의해서 이건 틀렸고 내가 이해하고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해만 거의 이건 이해가 90%인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정확히 했나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럼 이 보기는 맞는 문구인가 이 이론에 기반했을 때 이거는 맞는 문구인가 틀린 문구인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문제를 보면서 보는 거고, 사실은 이 기관술 같은 경우는 좀 뭐가 있냐면, 항해술이나 기관술은 약간 문제가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뭘 다른 것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항해술 기관술은 사실 진짜 좀 애매하게 실무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문제를 만들 때에도 교수님들이 약간 이제 본인의 약간 뇌피셜이 좀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 문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나와. 애매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 이론이죠. 이론. 정확한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이 문제가 맞냐 틀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오타가 많거든요. 오답도 많고. 그럼 이거를 오답인지 오타인지 아냐고요. 애매하다고. 애매해.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도 애매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어렵죠.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확실한 것들만 나와요. 리스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출에서 나왔던 보기는 거의 그대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출 문제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 모의고사는 이제 이런 과목들은 모의고사가 괜찮아요. 응용하는 과목들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뭐 분석적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이론서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열기간을 본다 하면, 나는 오늘 열기간의 절반을 볼 거야 하면, 열기간 절반을 내가 이해하는 거를 짝짝짝짝 보면서 한 20분 또는 뭐 1시간 다 보겠죠. 빠른 사람 20분, 뭐 늦어도 1시간이면 다 볼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쭉 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동안은 문제 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론서와 문제집을 병행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보기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다가 보니까 뭐야, 다시 보니까 이게 왜 내가 바로 이게 500 이게 맞나 틀냐가 안 나오네 하는 것들은 다시 이론서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 보기 맞는 보기, 이거 틀린 보기가 머릿속에서 암기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맞냐 틀리냐가 돼야 돼요. 이거만 되면은 진짜 사실은 뭐 웬만한 것들 갖다 놔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뭐 이번 기관수 리천형 같은 경우도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없었던 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정확하게 또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응용.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뭐 해라? 그 이론을 이해를 잘 했는지를 보시라. 암기가 아니라 가야 된다. 자, 공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공채는 어쨌든 간에 한국사하고 영어는 지금 이제 아예 공통 과목이고, 형법, 형소법 있고, 그다음 기타 뭐 국어, 뭐 수학 있고, 그다음에 개론 법규가 있는데, 지금 시험이 이제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럼 사실 제 생각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개론과 법규는 지금 들어와도 이건 진짜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이야. 내가 공채라면 저는 지금은 영어랑 한국사는 한 70점 내지 80점만 넘었다면 더 이상 문제를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남는 시간은 어차피 조정수 들어가면은 점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형법과 형소법 중에 내가 이 중에서도 잘하는 과목 있죠. 시험 더 잘 나오고 점수 잘 나오는 과목 하나 선택하고,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법규 개론을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면 법규 개론은 절반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1.5과목이고, 잘 보면은 한 달, 진짜 빠르면 한 달 반, 두 달이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공부한 형법이 형소법이는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형법 형소법을 하고 개론과 법규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하나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이걸 편입을 해도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개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법규하고 절반이 겹치니까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법규를. 그럼 어차피 법규를 해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고 더 많은 조정을 가져가게. 그래서 이 개론 법규는 진짜 90점 목표로 공부를 하고, 짧게 공부해도 90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조정이 높아지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스카백이라는 박사님이 진짜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구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영적 성장은 엔트로피와 정반대로의 방향으로 간다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자꾸 더럽혀진다는 거거든요. 자연은 자꾸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사람들은 모이면은 싸우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쓰면 더럽혀지고 물건을 쓰면 망가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처럼 엔트로피라는 거는 자꾸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관성 자체도 그러니까 부지런하다와 게을러진다가 따진다면,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특성이, 그렇죠, 인간의 그 자연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가 안 될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엔트로피와 무슨 방향? 정반대로의 방향으로 가기로 약속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정반대 부지런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뭐한다?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야. 한번 글 읽어볼래요? 영적 성장은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낡은 지도나 관행에 집착하려는,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습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은 저항, 이런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움에 따라가는 거죠.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낡은 지도라는 거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태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냐고, 100% 다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태도나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도 맞냐고요. 안 맞다고. 그러니까 낡은 지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키라는 거지. 우리가 내비도,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내비도 쓰다가 업데이트를 안 시켜가지고 안 시켜서 제가 지금 빼놨거든요. 업데이트 시키려고.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지금 디지털 칩이 제가 빼놨어요. 업데이트 시키려고. 근데 업데이트 시키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거를 이겨내야 되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도로 갈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이 인생 자체가, 원래 사람은 힘든 길,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고 이게 간다는 거죠. 영적 성장에 관한 도식은 개인의 존재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싶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지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려 할 때에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저항과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제 스터디도 하고 여러 사람이 도와주지만 사실 결국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영상을 만들려고 어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토요일이 쉬고 싶지만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침에 와서 이것도 하는 거죠. 제가 싸웠네요, 혼자 힘으로.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인류 성인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들은 진짜 엔트로피의 완전 정반대로 가신 분들이죠.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럼 존경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러한 엔트로피를 정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사회와 그 공동체와 집단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엔트로피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한다? 그 조직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진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올라감으로써 사회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를 키워준 문화는
어른이 된 우리에 의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해경 시장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있죠. 여러 학원들이 들어오고 또 성공하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자꾸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방향의 엔트로피, 역방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장이 있는 거죠. 성장이.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 그 성숙의 열매를 혼자 맛보지 않고 세계와 나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의 역할이겠죠. 한 개체로서 진화했지만 우리는 인류 전체를 지고 있는 등에다가 인류 전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인류도 진화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이 미뤄졌지만 시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계속 어쨌든 간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와중에도 어떻게 이 엔트로피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이러한 저항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이걸 기회 삼아서 뭔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은요 한 만큼 나와요. 한 만큼. 여러분이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나오고 한 만큼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우선은 뭐 크게 막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